네, 오늘 첫 곡 킹 프린세스 1950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준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레버리지, 럽 무어의 세계의 명작이죠. 네,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라는 이 책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 커요. 왜냐면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했고 또 열혈 팬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정확하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책을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곧 그대로 이 책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쓰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책의 1장이에요. 책의 1장을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1장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이었고 총 4장으로 파트가 총 4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의 공식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들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레버리지, 자, 럼보의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arry Me, 토마스 레드. 네, 레버리지, 럽 무어,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자, 두 번째 이야기, 파트 2, 2장 새로운 부의 공식,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들. 책 원문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위임해야 하는 이유.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트는 이탈리아의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8대2의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를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조셉 주란이 파레토의 법칙이라 명명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분배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법칙은 레버리지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다음은 8대2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다.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창출한다. 고객 불만의 80%가 고객의 20%에서 발생한다. 가치의 80%가 노력의 20%에 의해 달성된다. 부의 80%는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20%가 노동의 80%를 생산한다. 자, 이 경영 컨설턴트이자 8대2의 법칙의 저자인 리차드 코치는 8대2의 법칙은 효율적인 사람과 조직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라고 말을 했다. 그는 파레토 법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과도하게 일하는 비생산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소수의 인풋이 다수의 아웃풋을 낳기 때문에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의 것들은 최소화하거나 위임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80%는 하는 일의 20%에서 나온다. 반대로 말을 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20%가 한 일의 80%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하는 총 시간의 20% 동안 소득 창출 가치의 4배를 벌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간에
80%를 줄여도 20%만 손해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0%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시간에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80% 시간 동안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삶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20%의 이익을 위해 돈의 80%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20%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의 80%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8대2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 20%의 시간만 사용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냉철한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낮은 가치의 일을 버리고 최대의 효율을 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할 것이다. 복리의 법칙. 돈은 돈을 끌어들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골프를 치면서 약간의 돈 내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2배씩 늘린다고 하면 언뜻 보기에는 별로 큰 금액이 걸린 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각 홀마다 돈이 2배로 늘어나면 9홀에서는 25만 6천 원이 된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15홀을 돌면 1638만 4천 원이 된다. 복리 효과로 인해 적은 돈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홀을 다 돌게 되면 내기 금액은 무려 1억 3,107만 2천 원이 된다. 기업의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브랜드 평판이나 지식의 습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장 중요한 건 뒤에 숨어서 모든 걸 조종하는 시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거다.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시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그 돈을 소비한다. 일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에게 고용되어 그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월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기획한 연 단위 계획을 수행한다.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주가 3, 4년 이후를 생각하며 만들어낸 비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업주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회적 리더들에게 영감을 받고 사회적 리더들은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현자들에게서 영감을 받는다. 이렇게 비전의 규모와 범위는 시간을 조망하는 시선과 비례한다. 1961년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은 국회 특별합동회의에서 10년 내에 미국인을 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겠다는 획기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전에 세운 계획을 결국 실현하고 말았다. 최종적으로 이뤄낸 것은 두 우주 비행사였지만 계획을 궤도에 올린 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비전과 장기적인 시작과 시각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화가 피터 라제스가 인형의 집을 완성하는 데는 15년이 걸렸고 10개의 작은 방, 응접실,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 당구대가 있는 게임룸, 한 권씩 따로 만든 1000권의 책이 꽂혀있는 도서관으로 구성된 이 인형의 집은 7천만 원에 팔렸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기자 피라미드는 짓는데 20년이 걸렸고
베르사유 궁전은 50년 동안 완공이 되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전망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한다면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다.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해야 된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을 찾아다니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일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한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건 레버리지가 아니다.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을 충분히 더 지속했다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한 일은 단기적으로 잘하다가 포기한 일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게으른 백만장자.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안다면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걸 더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좋아 보이는 남의 집 푸른 잔디를 부러워할 것인지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 특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복리 효과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상을 얻기 직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꾼다. 생각해보라. 씨앗을 심은 다음 날에 내 나무가 어디 있지?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다. 과일을 얻으려면 먼저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칙은 당신의 브랜드와 평판, 명성에도 동일하게 작용된다. 당신이 비즈니스나 기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한다.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당신은 천천히 한 번에 한 명씩 고객을 얻는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규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당신은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마치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낄지도 모르겠다.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 당신은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힘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소개하기 전까지 그 길을 당신은 우두커니 혼자서 걸어야 한다. 이렇게 좋은 평판이 퍼져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당신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목적지의 5분의 4까지 해당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80%, 모든 걸 원점으로 재설정해 버리고 많은 오류를 범한다. 인간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 만약 당신에게 삶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나 수명 측정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행동의 결과, 복리 효과에 따른 지표, 상승, 하락, 이걸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걸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0, 60, 70, 80%까지
길을 가고 절대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만약에 타이거 우즈가 18살에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포기하고 골프를 때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수많은 리그의 우승과 명예의 전당으로 가는 그 16년의 시간을 타이거 우즈는 놓쳤을 것이다. 최고의 골프 코치는 작은 스윙 하나 바꾸는 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화를 시도한다. 만약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실험을 중간에 포기했다고 상상해보라. 많은 사람이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가 이렇게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반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위대한 성취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건 레버리지의 방식이 아니다. 복리 효과 때문에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실제로 일을 덜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부동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개인 자산이 수십억이 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그 다음 해에 1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처음 14억을 벌기까지 걸린 시간에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게을렀던 시간이었다. 가장 적은 양의 일을 하고 최대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백만장자인 친구들은 그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하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이 10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걸 보면 나 역시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지름길로 가고 싶은 욕망도 느낀다. 그리고 이 판타지에 미혹되는 갈등과 유혹에 나는 늘 기로에 서 있다. 사람은 쉽고 편안해 보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된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최대의 복리 효과를 위해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워런 버핏의 말은 복리 효과를 완벽하게 요약한다. 그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최고의 기회가 있는 미국에서 살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이자로 복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당신은 들었을 것이다. 부는 부를 끌어들이고 가난은 가난을 끌어들이고 정신력은 정신력을 끌어들인다. 복리 효과는 증가뿐 아니라 감소에도 적용된다. 돈은 돈을 부리고 빚은 빚을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성공하기 어렵다. 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인내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한 거를 지켜야 한다. 복리 효과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레버리지의 핵심이다.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는 당신이 그 일에 더 오래 머물수록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역전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역전되게 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다. 당신의 목표는 시간을 보존함으로써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이 태어나는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운트다. 많이 투자하고 적게 낭비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여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시간에 당신을 할 수가 있다. 시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은 시간을 통제하고 레버리지하는 능력의 차이를 만든다. 당신은 시간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해야 할 가장 귀중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가? 삶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선물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시간을 증가시키고 레버리지하기 위해 당신은 노력하는가? 아니면 같은 시간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 갇혀있지는 않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면서 매 순간순간을 음미하며 즐기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목표는 시간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획득해야 한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적은 시간을 낭비할수록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고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할수록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두 번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리고 부지런한다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가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강도, 시간, 누구보다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가치를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던 차에 눈에 들어온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그것과 물론 이제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경제적인 가치는 계속 활동돼야 되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의 부와 나의 어떤 그 돈의 가치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 그게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고 싶은데 혹여나 이제 저의 편견이 들어가거나 제가 해석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 또 전달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책의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성공하고 또 부를 획득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 않다.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편견과 불공정의 연속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레버리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우리는 결국 죽으라고 일을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서 은퇴를 하고 몸과 마음과 또 이게 다 지쳤을 때, 에너지가 다 빠졌을 때, 이제 경제적인 또 시간적인 자유를 느낀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우리는 경제적, 시간적 가치를 누릴 수 있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교훈도 있겠지만 가져다주는 어떤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떤 책보다도 제일 많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Choose You, Ryan Darling. 자, 이 곡을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팁을 검색하면 첫 번째 타임즈의 기사가 뜹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글인데요. 자, 워런 버핏이 했던 그 조언,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워런 버핏이죠. 그 워런 버핏이 했던 조언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죠. 시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고 돈을 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낭비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우 윌 스미스는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성공의 비결은 달리기와 독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윌 스미스의 조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를 앞서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다. 부모, 학교,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모든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누군가가 이미 겪었던 문제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 중에 책에 쓰여져 있지 않은 문제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나 한순간 스트레스는 풀어주지만 카드 청구서가 날아오면 고통이 몇 배로 증가하는 상품에 돈을 소비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3년 이내에 가치의 90%가 감소하는 전자기기와 잔존 가치가 없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중독성 약물을 구매하는 데는 돈을 쓰면서 지식을 쌓고 리스크를 줄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 내가 제안하겠다. 당신은 다음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자, 여기 저자가 말한 8가지 어떤 자신에게 투자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거나 오디오를 듣거나 자기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듣는다. 강좌나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고 능률을 올린다. 코치나 멘토를 만난다.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관심 있게 본다. 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책을 읽는다.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조언이나 블로그, 웹사이트, SNS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찾는다.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한다. 산업시대에는 육체 노동으로 가치를 창조했다. 하지만 노동과 가치의 교환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했다.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하고 시간을 희생해도 삶의 통제력이나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가난하게 은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모든 게 지나 있고 육체 노동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일들이 기계, 드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장 라인도 기계화되었다. 육체 노동의 가치는 현저히 감소했고 지식 노동자들의 가치는 증가했다. 이렇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법칙은 실제 적용되고 있다. 레버리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도달하여 파격적인 수준의 대우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제마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처음 아버지가 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들과 자녀 교육에 관한 권위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부모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나를 만류했지만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다. 누구나 자녀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나는 믿었다. 세상이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 어떤 분야든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그것이 낭비고 사치고 무모한 도전이고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어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바로 지식인 것이다. 성장과 발전은 지식에서 비롯되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지식에서 나온다. 당신은 단지 그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 배워서 나쁜 지식은 없다. 자신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 그것은 레버리지의 시작인 것이다. 레버리지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라. 선생님들은 당연히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한다. 부모님들은 당신을 어떻게든 학교에 보낸다. 자녀의 시간을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운전을 배울 때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에게 교습을 받는다. 자랑스럽게도 50m를 헤엄칠 수 있도록 수영을 가르쳐준 사람은 숙련된 수영 강사였을 것이다. 몸이 아플 땐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당신은 신뢰한다. 그런데 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인가? 왜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대체 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 트레이너, 멘토를 왜 당신은 찾지 않는 것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안내와 도움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어 찾다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부자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코치, 멘토,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한다. 구글에서 빌 게이츠의 팁을 검색하면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10가지 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트너십을 맺어라다. 다음은 이 빌 게이츠의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빌 게이츠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신을 들러리로 만드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그걸 굉장히 행복하게 여겼다. 그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새로운 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다.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한 그는 자신의 성공을 멘토인 워런 버핏의 덕으로 돌렸다. CBC와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워런 버핏이 자신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잡한 걸 쉽고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자신이 경험한 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워런 버핏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이렇게 멘토들의 연결고리는 정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절대 멈추는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에 머물 수 있는 이유이자 방법인 셈이기도 하다. 워런 버핏의 우상은 현명한 투자자를 쓴 벤자민 그레이엄이다. 이 책은 그의 투자 철학뿐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워런 버핏은 그레이엄이 교수로 재직하는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을 무작정 찾아갔고 거기서 그레이엄을 만났고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오늘날 워렌 버핏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 파트너십. 당신은
비즈니스를 할 때 멘토, 트레이너, 코치 왜 안 찾는가? 자, 파트너십은 당신에게 끝없는 성공과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시간은 역설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간을 측정하지 못하거나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 당신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지배할 수 없다. 대신 물리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하거나 낭비하면서 유용적인 상품 혹은 경제적 메커니즘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청구된 돈을 지불할 액수의 급여와 당신의 시간을 교환하고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자유를 희생하고 죽음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시간을 얻는 것이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고 강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그 시기에 도달했을 땐 이미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은퇴 후를 위해 저축했던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 명심해야 한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다.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는 인생을 배우는 시기, 돈을 버는 시기, 그리고 그리워하는 시기로 나누게 되었다. 배우는 시기는 1살부터 18살까지고 돈을 버는 시기는 18살부터 65세까지, 그리고 그리워하는 시기는 65세부터 죽을 때까지다. 당신은 마치 소시지 기계에 들어간 것처럼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고 말년에 아주 약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해 당신 인생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상심증후군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고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호흡 곤란이나 협심증을 일으키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증상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한 호르몬 급상승이 원인이고 은퇴한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들은 실제 갑작스러운 목표, 신념, 희망, 비전의 상실과 경제적 결핍으로 사망하게 된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이다. 사람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한다. 배우고 돈을 벌고 동경하는 삶의 방식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낡은 모델이 됐다. 레버리지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방식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유일한 방식이 아니고 레버리지를 이끄는 삶이 아닌 것이다.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다. 시간을 관리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시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마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정지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시간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시간은 당신을 자기가 가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런데 왜 시간 관리에 관한 책과 안내자가 이토록 많은 것일까? 그건 모든 사람이 시간을 절약하는 지름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처음으로 시간 관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 중 한 사람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다. 당신은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결정, 행동, 감정을 관리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 누군가가 달에 착륙하고 모든 과정이 PC를 설치하고 소아모빌을 박멸하고 백만장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고 최고의 출연료를 받는 영화배우가 되고 그리고
주지사가 되었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빌 게이츠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당신과 똑같이 1시간, 60분,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52주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고 투자하는 것에 달린 것이다.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느라 분주하다면,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자신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혼란과 좌절, 무력감을 느낀다면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건 모두 당신이 자초한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시간을 허용했고 시간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았다. 일과를 끝내고 자신에게 내가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시간은 천천히 소멸하면서 우리를 지나치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시간은 투자되거나 낭비된다. 중간은 없다. 시간은 당신의 통화이고 자산이고 가치이다. 당신은 삶을 관리하고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동일하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받는다. 레버리지 라이프는 배우는 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당신은 4살인 자녀에게 비즈니스와 돈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교육용 유튜브를 통해 자녀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온라인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돈을 벌게 할 수도 있다. 또 레버리지 라이프는 돈을 벌면서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우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과 지식에 끊임없이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씨앗을 삼을 수 있다. 더불어 레버리지는 은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열정을 직업으로 만들고 직업을 휴가로 만들 수가 있다. 당신은 매주 또는 매달 짧은 은퇴를 할 수도 있다. 은퇴를 뒤로 미루지 않고 미리 앞당겨서 즐길 수도 있고 삶의 전반부에 모든 일을 하고 삶의 후반부에 완전히 은퇴하지 않아도 된다. 더 건강히, 더 자유롭게, 더 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나는 2007년과 2009년 2번 은퇴를 했다. 그 후로 다시 은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은퇴하지 않을 계획이다. 은퇴 생활은 너무나 지루했다. 그건 탄수화물 없이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삶의 목표가 필요했다. 그것은 돈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나는 천천히 시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은퇴에 대해 잘못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을 나는 금세 깨닫고 말았다. 나는 사회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은퇴를 생각했다. 은퇴를 삶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휴가를 즐기면서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와 여가, 사교 생활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어도 된다. 레버리지는 노년에 천천히 시들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 사람은 죽을 때 5가지 후회를 한다고 한다. 5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굳이 살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그때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어야 됐는데,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어야 됐는데. 마지막입니다. 나는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지루하고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당신의 은퇴 자금을 다 써버린 정부의 재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라. 모든 행복을 절대 뒤로 연기하지 마라. 이 책을 통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부를 극대화할 다양한 레버리지 모델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당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시간의 법칙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레버리지, 당신은 절대 늙어서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에서 당신의 인생을 즐길 몇 년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보상받을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네, 내 인생의 명작 레버리지 오늘 주제였고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2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Songs of Strength, 셀 150이 부르는 곡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